네, 여러분 약속드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세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학자 데이비드 버킹엄 교수님께서 특별 강연을 오늘 전해주실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서 오랜 연구를 해오시고 탁월한 업적으로 널리 존경받는 학자십니다. 오늘 주제는 AI 시대, 미디어 교육의 본질은 달라지는가? 로 오늘 여러분께 40분 정도 강연을 전해주실 예정이고, 강연 이후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약 10분 정도는 저희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어주시고 궁금하신 점 또는 여기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가 미디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앞으로 방향성은 어떠한지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Professor, can you hear me?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는 오전 7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해가 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통역사분들에게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저는 AI 전문가가 아닙니다. 컴퓨터 공학자도 아니고요. 솔직히 저는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에 강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진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다가오는 기회 또는 위기 때문에 우리 모두 너무 기대하거나 아니면 당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떠오를 때마다 항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성형 AI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로 저희가 보통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냐, 나쁜 소식부터 듣고 싶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나쁜 소식부터 듣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문제들, 사회적, 환경적, 미디어 정보적 그리고 교육적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미디어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에게 도전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다양한 이론과 실천, 즉 다양한 이제 분석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교실 속에서 AI가 새로운 창의성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40분 동안 제가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약간의 공상과학적인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노드 슈와츠네거가 나온 영화죠. 그 포스터가 여기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정말 마법과도 같은 내용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AI가 이런 것들을 할 거다, 불을 창출할 거다,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술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는 또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AI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이다. 진실이 사라질 것이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사이보그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위험은요. 저희가 미디어에서 이것 때문에 패닉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술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술 때문에 그리고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이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모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공존을 하면서 정말 많은 패닉 또는 공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양쪽 모두 약간의 과장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사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AI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또는 이 머신이라는 것은 똑똑하고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컴퓨터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AI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가진 로봇들이 결국에는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갖게 되고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여전히 저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이윤 창출을 중심적으로 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업적인 윤리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 결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들은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보통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AI와 관련돼서 나오고 있지만 AI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내용들도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런 기술 같은 내용 그리고 기술이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말 많은 주장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술이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멋진 것들이 수업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40년 전에 애플 컴퓨터를 광고하는 광고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멋진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주장들은 오늘날 나온 것이 아니라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현실화된 모습을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기술의 약속들은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메타버스 기억나시죠? 구글 글래스, 학습 플랫폼, 무크, 화이트보드, 타블렛 컴퓨터, 티칭 머신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신기술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교육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은 물론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계획하고 시험을 채점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뭔가 새로운 학습 방법이 이로 인해서 창출이 되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들이 교사들을 대체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요. 이에 대해서는 회의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에 있는 패턴을 파악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측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웨이브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게 바로 어디에든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편리하죠.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희가 이제 뭐 그 챗보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동화된 대화를 하고 있죠. 뭐 보통 구글 서치 엔진을 통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에도 익숙하죠? 아마존에서 나한테 추천해 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리뷰를 한번 읽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이런 뭐 내용들,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의 검색 기록을 통해서 뭔가가 추천되는 것들, 이런 개인화된 그리고 맞춤화된 광고를 아주 익숙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AI를 이미 활용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일 마주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바로 두 번째 웨이브, 두 번째 물결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그 이 AI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하게 추천을 제공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뭔가 관련된 뭐 연관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뭔가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이런 문자 자체에서의 글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챗 GPT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요. 아니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드, 빙아이, 뭐 그리고 LLM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 생성해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뭔가를 예측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티모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뿐만 아니고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이런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빙, 이런 델이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영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미지로 나오기도 하죠. 결국에는 뭔가를 추출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뭔가 새로운 결과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AI의 두 가지 물결이 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물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게 정말 큰 사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디지털 자본주의, 디지털 또는 뭐 플랫폼 자본주의 또는 뭐 감시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 모든 클릭, 모든 입력하는 글자 하나하나를 다 데이터로서 가지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를 분석하여 거기에 기반한 타겟팅된 개인화된 그런 뭔가의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무료인 것 같지만 결국에 내가 무료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데이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기업들의 디지털 자본주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요, 겉보기에는 무료 같죠. 하지만 결국에 내가 제품이 돼서 이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행히 뭐 챗 GPT를 보시면 사실 그 판매량이 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빨리 팔렸고요. 지금 뭐 거의 1억 이상의 그 사용자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몇 달 전이었나요? 아마도 제가 보았을 때 오픈 AI, 즉 챗 GPT를 만든 이 회사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 거의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 거의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오픈 AI를 보면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공익 연구 및 개발에서 초점을 맞춘 비영리 단체였지만 현재는 이익을 추구하는 모델로 전환하면서 사적인 이익으로 그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것을 이제 결국에 큰 테크 회사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뭐 딥마인드, 오픈 AI 이런 회사들이 주요한 대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AI 연구를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며 이들 회사를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대규모 뭐 4대, 5대 IT 기업들, 대기업들이 결국에는 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잘 될 거다, 나는 비즈니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뭐 업앤다운이 있을 것입니다. 뭐 결국에 어떻게 보면 AI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런 주장이 나와요. 사실 최대 규모의 IT 회사가 MS가 거의 최근에 8억 달러 규모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AI가 많이 인행이 되고 있고 유저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 유저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싸게 혹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프로핏, 즉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닷컴 버블과 같은 사태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지나치게 모든 게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 사업, 이 오픈 AI와 같은 이런 사업들은 결국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노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치 기계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굉장히 가난한 국가들 보면요. 그 남반구에 가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공장에서 아이들이 직접 주석을 달므로써 그 기계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힘들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도 더 좀 상존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상주의에 갇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선구자들은 뭔가 우리 인류에 항상 좋은 것만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가져와야 되죠. 이걸 분석을 해서 결국 이것을 우리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우리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감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온라인 활동이 다 관찰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리코드되고 있고 이 데이터가 판매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인 거죠. 결국에 그것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가끔 우리들은요. 중국의 상황을 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의 그 사회 신용체계를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그리고 위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예측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미래 행동까지도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통은 굉장히 편향적이고 굉장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특정 행동이라든지 특정 단체라든지 또는 특정 인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적으로 굉장히 낙인을 찍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소수 단체라든지 소수 민족들에게 오히려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은요, 바로 환경적인 이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은 결국 상당 부분 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몇몇 통계에 따르면 정말 그 수치가 높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컴퓨터는요, 클라우드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몇 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억 달러를 연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량이 거의 8만 가구가 활용하는 전기량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냉각도 필요하죠. 쿨링에 필요한 이런 에너지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개 통계를 보니까요. 챗 GPT에서 대화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생활에 사용하는 물량의 반이고 이것은 거의 수십만 대화가 매일 생산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물을 활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것이고 결국에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국가들 또는 깨끗한 식용수라든지 이런 물에 대한 액세스가 없는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챗 GPT를 활용하면서 쓰는 에너지 양, 물량이 어마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 또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와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실제로 정말 많은 미디어의 영역에서 특히 이제 고용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라지는 일자리는 있을 것입니다.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창작을 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도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작권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를 AI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는 사람들의 지적 재산권이자 사람들의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데이터가 우리로부터 빼앗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를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정보의 품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 컴퓨터 공학자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데이터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에 대한 사례는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AI가 만든 편향과 또 잘못된 정보에 대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효용적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AI 환각이 있습니다. AI도 실수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AI는 상식이라든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 가치관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냥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따라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뿐이지 다양한 도덕 윤리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새로운 위험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즉,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이러한 로봇들이 인간을 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로봇 간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실제 시청각 자료와 가짜 시청각 자료 간의 구분을 우리가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AI와 관련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논의가 좀 중단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얻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논문을 기계로 써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에 대한 솔루션은요, 뭐 탐지기를 개발해낸다든지 뭐 워터마크 같은 거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탐지기들을 통해 선생님들이 이 논문이 AI로 쓰여진 것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전 형태의 평가 방식으로 돌아가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즉, 컴퓨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면은 이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수기로 쓰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AI의 등장은 지식의 지위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이미 결정된 지식의 형태에 대한 접근성을 학생들에게 그냥 주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인지, 특히 지식의 생산과 관련해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그 지식의 지위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기술 기업들도요, 또 그리고 기업가들도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학교를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 속에서는요. 뭐 장비를 단순히 판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이런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학교 내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온라인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학교가 이제 과연 그런 데이터를 또 다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공공교육이 민영화된다라는 그런 우려도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지금 현재 어시스턴트 보조의 역할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지만요. 이런 AI로 인해서 교사들의 스킬 또는 능력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저하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좋은 소식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에 대응하여 미디어 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서 여기서의 핵심 문제, 다뤄야 될 핵심 문제는 바로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술은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가져가서 그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투명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은 하나의 블랙박스 속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 투명성은 너무나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즉 정보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에는 교육이 해법이 100%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술이 적절하게 규제될 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꼭 교육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도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가시화할 수 있는데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기반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정확한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미디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육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의 기술적,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비판적인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적이라고 해서 냉소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그 누구를 그 어떤 기술도 믿지 않게끔 하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집필한 책에도 들어있는데요. 미디어 교육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도 출판이 되었습니다. 출간한 지 5년이 된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SNS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의 핵심 원칙들을 저희는 실제로 AI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사용하는 도구에 의문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영국에서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한 메인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주요 컨셉, 뭐 어떤 경우는 세 가지, 다섯 가지인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먼저 제작, 미디어 언어, 레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전중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주요한 컨셉으로 우리가 미디어를 가르치고 분석할 때 활용하는 컨셉입니다. 즉 누가 AI를 만드는지, 왜 만드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AI의 텍스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것을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AI가 툴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컨셉으로서 AI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에 이 컨셉을 가지고 SNS에 적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아직 뭐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제작부터 생각해 볼까요? 미디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판매되어지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정치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미디어의 비즈니스, 그 경제학을 가르침으로써 산업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업계에서는 무슨 의도가 있는지, 챗 GPT가 어떻게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경고해 주는 것이죠. 누가 만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이익을 만드는 것으로 넘어간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에 이 돈이 만들어진다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케팅 주장들이 또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과연 이 회사를 소유하는 걸까요? 오픈 AI 또는 딥마인드 같은 것의 소유주는 누구이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이 회사들이 뭘 하는 건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요한 질문은 결국 비즈니스적인 측면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국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규제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규제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한 컨셉은 바로 미디어 언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디어가 어떻게 의미를 창출해내는지, AI는요 미디어라기보다는 툴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 툴을 활용해서 다양한 미디어를 바꾸어내는 거고, 변형해 나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내는 것이죠. 이 미디어라는 것은 뭐 오디오, 그리고 시각적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요 제가 볼 때 뭔가 실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레이죠. 다시 말해서 대화를 합니다. 챗GPT랑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가 챗GPT와 대화를 하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내용을 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프롬프트를 조금 바꿔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같은 결과를 보고, 그리고 학생들마다 각각 다른 결과물을 받게 될 텐데 그걸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단어를 바꿀 때, 프롬프트 단어를 바꿀 때 답이 달라지는 것인지, 뭐 이미지를 원했다면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미드저니라는 비주얼 AI 패키지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인데요. 이 프롬프트가 캡틴이 낭떠러지 앞에 서서 등대를 보는 것을 그려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4개 이미지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학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이미지의 의미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포된 의미는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각각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뒷 배경과의 관계도 각각 다르며, 그리고 실제로 이 등대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험적인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와의 실험적인 부분들을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각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봄으로써 결국에는 알고리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썼을 때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파악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챗GPT라는 블랙박스 하에 있는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알고리즘을 조금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두 가지는 대표성, 그리고 바로 오디언스, 관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뢰, 그리고 청렴함, 신뢰성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오보라든지 또는 허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과연 이걸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러 프롬프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뭔가 프롬프트를 넣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유용한가라는 것을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물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랬을 때 왜 그런 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도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유용한 게 있다면 바로 굉장히 전통적인 거긴 하지만요, 바로 제작 또는 생성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생성형 AI를 가지고 미디어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아니면 광고 캠페인을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니면 뮤직비디오, 작은 규모의 뮤직비디오, 아니면 신문 기사, 이런 것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I를 활용해서 예전의 기성 미디어를 다시 제작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청중에게 맞게, 또 다른 시장에 맞게, 다른 미디어에 맞게 우리가 이것을 요청했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떤지를 다양한 프롬프트를 활용함으로써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중의 타겟을 바꾸고요,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꾸고 미디어의 전체적인 문맥, 컨텍스트를 바꿈으로써 그 각기 다른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큰 도움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키 컨셉이 뭔지를 가르치는데 아주 좋은 실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과연 이게 새로운 창의성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제 프로덕션에 있어서 그 품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굉장히 품질이 높은 결과가 나옵니다. 심지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낸 것보다는요. 이전에 있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만든 결과물보다 훨씬 AI가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숨겨져 있었던 프로세스가 이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집, 아니면 디자인,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인데 이게 훨씬 더 가시성을 가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과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런 굉장히 복잡했던 편집의 과정들과 그런 프로세스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고, 특수 효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부를 몰랐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재사용, 리믹스, 재작업과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게 이 창의성이라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냐, 아니면 이게 실제로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장 창의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창의적 기술입니다. 그냥 AI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AI를 활용해서 뭔가 창의적인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예전에 있는 미디어들도 함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 페인팅, 색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AI랑 같이 활용을 해서 결과물을 낸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 AI가 과연 기술적인 기술이냐, 그러니까 창의적인 기술이냐, 아니면 그냥 AI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단순한 창의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비판적인 사고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40분을 지금 잘 준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11월입니다. 앞으로 향후 2년 후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AI는 너무나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이 빠른 진화의 단 하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사회적 이익을 위해 AI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좀 고루한 사고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업적인 윤리가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위해 AI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이익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형태일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AI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I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를 위한 AI 법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실제로 법률로 제정하는 것과 현실은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규제를 만들고 그리고 또 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국에는 AI와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램프 안의 정령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고 이제는 이것과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AI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물론 AI에 대한 저항이 있겠지만 현실을 바라봤을 때 결국 AI와 함께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AI를 비판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위험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 비판적인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듣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자리가 비어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또는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데이비드 교수님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학부모이기도 하면서 지금 현직 미디어 기자로, 방송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은 사실 AI나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라든지 기술의 발달이 사실 지구촌을 굉장히 하나로 가깝게 만들었다고는 하나 이 AI가 출몰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좋은 기술은 함께 나누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이 개도국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이 좋은 기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미디어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Yes, I think that's a very 네, interesting 정말 정문 and 그리고 important 흥미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기 마련이죠. 바로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는 기술에 대한 액세스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가는 그렇지 못하죠. 따라서 이런 많은 기업들이 얘기를 할 때 이 기술은 전 세계에 누려지면 모든 사람들이 액세스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현실에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실을 보아도요. 바로 많은 기술의 비용이 어떻게 보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부유한 회사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기술을 비용을 대주고 있어. 펀딩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부유한 국가에서 내는 비용은 사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냥 그거 구독할 때 챗GPT 뭐 한 달에 그죠? 아주 조금만 내면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이 굉장히 비싸요. 사실은요. 그저 R&D뿐만이 아닙니다. 그 비용도 있지만요. 물론 그것도 수십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비용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비용. 다시 말해서 에너지 사용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전기세, 물 사용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정말로 많은 기술들이 비쌉니다. 실제로 활용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액세스를 갖지 못하고 사실 전 세계에 전기라든지 물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기술 발전에 지금 쓰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액세스는 오히려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에게만 상류층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AI랑 그리고 모바일 기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 볼까요? 모바일 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 가난한 저소득 국가에서 보았을 때는 많이 핸드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비교적 저렴하고 그리고 이런 사실 뭐 늘 저렴한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AI 기술은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의 진짜 비용을 내기 시작한다면 결국 이것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비쌀 텐데 개도국 많은 사람들이 더 이것을 비싸다고 느끼겠죠. 따라서 이런 액세스의 불평등, 불공정함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 지적해 주신 점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 개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또는 나누고 싶으신 의견이 없으실까요?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I think that was a thorough preparation.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이번 강연을 통해서 AI 시대에서 미디어 교육의 본질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로써 2024 미디어 교육 전국 대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이렇게 현장에 배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 교육의 다양한 사례 저희가 함께 나눠봤고요. 앞으로의 방향성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좀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용하신 리시버는 꼭 입구에 다시 놓아주시고요. 소지품도 잊지 말고 꼭 챙겨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또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